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포에 사는 64세의 김일선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4년 전 은퇴를 했고, 둘이서 여행이나 다니고, 시골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본가와 오가며 노후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오늘은 저희 부부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반면교사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어렵게 얻은 쌍둥이였죠.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며 우리는 꿈꿨죠. 우리 아들들은 커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까?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 올까? 손주들은 또 얼마나 예쁠까? 이렇게 기대하며 아이를 기다렸지만 결혼하고 7년 동안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손주를 돌보아 주었지만 자식에게 배신당한 김일선 할머니 부부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노후의 우리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저는 쌍둥이 아들을 가지기 전에는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시면 매일 한숨을 쉬셨고, 남편의 형제들은 모두 아이를 낳아 명절 때마다 마음이 아팠죠.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기죽지 마, 당신 탓이 아니야. 남편은 늘 이렇게 위로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서 아이를 향한 간절함을 봤습니다.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서울, 대전, 대구, 발길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실망뿐이었죠. 인공수정 7번째,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해 겨울 마지막이라 생각한 시술. 기적처럼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2개의 심장 소리. 그때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임신 유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5개월째부터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죠. 조금만 움직여도 출혈이 있었고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원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32주 차에 양수가 터졌습니다. 긴급 제왕절개. 세상에 나온 우리 쌍둥이는 너무나 작고 여렸습니다. 큰 아이는 1.8kg, 작은 아이는 1.6kg. 인큐베이터 속에서 2달을 더 보냈죠. 매일 아침 병원에 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아이들을 품에 안았을 때 7년의 기다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부부에게 쌍둥이는 그저 아이들이 아닌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밤새 울어도 행복했고 똥기저귀를 갈아도 감사했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충분했죠. 어쩌면 우리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친 것도 이런 이유였는지 모릅니다. 7년의 기다림, 수없이 많은 좌절과 눈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적.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기적 같은 선물을 우리가 때가 되면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식 날, 우리 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며느리, 친딸처럼 자랄게. 그때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가져올 가정의 큰 변화를. 큰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꼭 함께 살고 싶어 했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신혼 때 재미나게 눈치 보지 말고 살라고 도리어 말렸죠. 하지만 결국 함께 살게 되었어요. 마침 작은 아들도 지방으로 발령받아 나가서 살고 있어 방은 넉넉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가정은 행복해 보였고 서로를 배려해가며 우리 부부도 신혼을 보내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2년 뒤에는 작은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걱정할 일이 없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완벽한 가정이 되었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큰며느리가 출산을 하고 회사에 복직할 날이 다가오자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맞벌이를 하니 어머님께서 아기 봐 주실 거죠? 라며 조금도 미안한 마음 없이 얘기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망설임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맞벌이해서 빨리 돈 모아 집을 사고 싶다고 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이왕에 봐주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큰 며느리는 무뚝뚝하고 살갑진 않지만 생활력이 강해 보인 점이 맘에 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손주 돌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내외가 출근을 하면 집안일을 하고 음식도 하며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힘들었지만 손주의 웃음소리에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큰 며느리의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저렇게 재우면 안 돼요. 장난감은 이것만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이어지는 잔소리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마음이 상해갔습니다. 우리 시절엔 애들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말했죠. 우리 이제 아이들 보는 거 그만하자. 충분히 했어. 우리도 우리를 돌볼 나이야.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바보같이 아들 내외가 기댈 곳이 우리밖에 없다고만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내 아이 봐주시는 김에 저희 아이도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들이 형이랑 차별한다면서 성질을 부리며 화를 내니 큰 아들과 싸움이 날까 제가 허락하고 말았죠. 저는 결국 거절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 내외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두 아이를 번갈아 돌보며 매일이 전쟁 같았죠.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의심이 시작된 거죠. 어머님, 우리 애한테만 소홀한 거 아니에요? 작은 집 애한테만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편은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가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고생하는 게 안 보여. 이제 애는 내가 키워라. 더는 못하겠다. 너희가 키워. 하며 남편도 감정적으로 대했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사정을 알기에 쉽게 그만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자. 우리가 이해해야지. 손주들 금방 커. 큰 며느리와의 갈등은 CCTV 설치하면서 더 깊어졌습니다. 어머님, 애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봐야 해서요. CCTV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하루에 몇십 번씩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어머님, 애가 왜 저기 앉아 있어요? 장난감은 왜 저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낮잠을 왜 이렇게 늦게 재우세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에게 육아 조언도 해주고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를 언니처럼 따랐죠. 하지만 손주들을 함께 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큰집 애랑 우리 애랑 똑같이 대해주셔야 해요.
작은 며느리의 말은 큰 며느리의 귀에 들어갔고 큰 며느리는 폭발했습니다. 동서 대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내 아이를 먼저 어머님이 돌봐주셨다고.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동선의 아이가 오면서 자꾸 일이 생기잖아. 결국 며느리 둘은 의절을 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아들들이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싸움을 더 부추기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다 제가 잘못 키운 결과겠지요. 그날부터 둘은 서로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식 하나를 먹여도, 옷 하나를 입혀도 서로 비교하고 따졌습니다. 어머님, 큰 집의 간식은 유기농인데 우리 애건 마트 거예요? 작은 집 애는 왜 더 안아주시는 거예요? CCTV로 다 보고 있다고요. 급기야 두 며느리는 서로 무시하며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서로의 친정에까지 가서 우리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큰 집 애한테만 더 잘해주시는 것 같아. 작은 집 애만 안아주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손주가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크게 났습니다. 그때 작은 며느리가 한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형님 우리 애도 저렇게 다친 적 있는데 앰뷸런스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형님네 애는 약만 바르고 마네요. 그 말을 들은 큰 며느리는 우리 부부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나 봅니다. 두 며느리는 이제 서로 한편이 되어 우리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에 대한 모든 잘못은 우리의 책임이 되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까지 차별하시면서 아이들을 봐오신 거예요. 진짜 실망이네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낫겠어요. 처음 큰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나는 정말 딸처럼 대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기에 더 각별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저희 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요즘은 다 핵가족으로 살아요. 한 집에 살면서 거리를 두는 큰 며느리가 서운했지만 나름대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성격 좋고 애교 많은 작은 며느리. 시어머니인 내게 먼저 다가와 주었죠. 어머님, 저는 친정엄마도 계시지만 어머님이 더 편해요. 하면서 딸같이 굴었죠. 큰 며느리는 그런 작은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바라봤습니다. 동서는 너무 아부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면서요. 그러니 나도 모르게 작은 며느리에게 마음이 더 기울었는지도 모릅니다. 큰 며느리가 차갑게 대할수록 작은 며느리의 따뜻함이 더 크게 다가왔죠. 하지만 손주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이제는 큰 며느리처럼 나를 세우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희 애도 큰 집 애처럼 봐주세요. 어머님은 큰 집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는 그런 작은 며느리의 태도에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동서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네요. 처음부터 계산적이었던 거예요. 두 며느리는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때로는 한편이 되어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님은 애들 교육 방식이 너무 구식이에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지내면서도 속으로는 긴장의 연속이었죠. 큰 며느리의 눈치, 작은 며느리의 눈치. 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CCTV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큰 며느리가 보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면 작은 며느리의 아이에게도 똑같이 시간을 할애했고, 작은 며느리의 아이를 안아줄 때면 큰 며느리의 아이도 꼭 같이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오히려 두 며느리 사이에 경쟁심을 부추겼는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인 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죠. 결국 모두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한쪽의 편을 들면 다른 한쪽이 서운해했고, 똑같이 대하려 해도 두 며느리 모두가 불만이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는 애정과 권력이 뒤섞인 복잡한 싸움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에서 끝내는 방법은 우리 부부가 없어져 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제사가 있었기에 아이 보랴, 음식 준비하랴 몸이 2개라도 부족한 하루였어요. 작은 며느리도 조금 일찍 와 돕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하루 종일 잘 놀던 큰 손주는 며느리가 퇴근하자 갑자기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큰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애가 열이 나면 바로 연락하셔야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우리 부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퇴근 전까지 잘 놀아서 괜찮을 줄 알았어. 그때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나를 밀치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고 남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이 소리치자 작은 며느리가 뛰어들었습니다. 아버님, 형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애들을 제대로 안 봐주시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말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돈도 매달 드리고 CCTV도 설치했는데 뭐가 그리 불만이세요? 애 하나 제대로 못 보시면서. 30년 동안 모아온 부모 자식 간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겼죠. 제사도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하자. 알았어. 이제는 우리 그만하자. 30년을 키운 자식이 뭐라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큰 아들네는 급히 전세를 얻어 분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손주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연락도 없었고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죠. 그저 매달 통장에 입금되는 10만 원의 돈만이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 이것도 전세금을 해줬다고 겨우 용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 봐줄 때도 돈 한 번 받지 못했어요. 받아도 겨우 아이들 과자값 정도였죠. 그것도 매달 용돈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얼마나 내던지요. 어느 날 아침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떠나볼까요? 이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서. 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남편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아들들이 살던 전세집과 저희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자식들 뒷바라지한다고 고생한 우리 부부에게 선물을 하기로 했어요. 모아둔 돈으로 남쪽 바닷가 작은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지만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손주들의 장난감들, 조용히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줘야 한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미련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걸 해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적게 해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자식을 위해 산다는 게 자식을 망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로 정한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손을 맞잡은 우리 부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남편이 전세금을 빼고 두 아들이 당장 들어갈 월세집 보증금만 주고 왔을 때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악다구니 치던 자식들이었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렸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는 두 아들이 서 있었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며 빌었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왔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죠. 커피를 내오는 나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라며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남편이 쏘아붙였습니다. 애들? 그 애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너희 와이프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와서 왜 당장 돌아가 다신 보지 말자. 나는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나 봅니다. 부모의 사랑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한 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살 길은 너희가 찾아라. 우리도 이제 우리 길을 가야겠다. 아들들이 떠나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달 후 바닷가 마을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주들 목소리가 그립고 아들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닷가 산책을 즐기게 되었고 나는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줄 생각이나 했나요? 그러게, 진짜 이렇게 살 걸 그랬어. 하루하루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끔씩 이런 말도 여유 있게 하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이제는 자식 생각보다 우리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네요. 라면서요. 누군가는 우리더러 독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자식과 손주를 버리고 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자식만을 위한 삶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은 우리의 권리이자 늦게 찾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자식 위해 사는 게 부모 아니야? 손주 보는 게 우리의 몫이지. 자식이 잘 되는 게 곧 내 행복이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식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자식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며느리들의 끊임없는 요구와
자식들의 당연시하는 태도는 어쩌면 우리가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님, 이것 좀 해주세요. 부모님이 안 해주시면 누가 해요? 이런 말들이 당연해질 때 가족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가 된 친구들이 자식 집에 들어가 산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보, 우리는 잘 선택했어요. 그래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죠. 이제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께 자식 사랑은 건강한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독립적인 부모가 되어야 독립적인 자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올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할 때는 과감히 끊어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자식을 위한 것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부가 아니듯 부모도 자식의 전부가 될 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뵙겠습니다. 당신의 봄은 언제입니까? 지금 시작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